압도적 재미 매불쇼. 한국사 이야기 지금 네. 함께 하시죠. 나만 말하는 한국사.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이, 왜 이렇게 초를 치세요? 아, 참 안 맞아 나랑 이분. 이분이 아는 것도 많으시고 예. 똑똑하시고 훌륭하신데 어. 안 맞아. 아 그래도 형이 좀 맞춰드려. 예. 네. 자, 일전에 나오셔서 국민의힘의 역사에 대해서 쫙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민주당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셨습니다. 예. 전우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뭐 안 맞는 다음에 박수는 쳐주죠. 맞춰봐야죠. 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저 아이고. 네. 선물 아, 최근에 오. 낸 아, 책을 또 내셨습니다. 책이에요. 예. 역사의 시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 역사의 시선 아. 그리고 K 민주주의 내란의 끝. 아니 이게 두 권을 다 하나는 1월에 하나는 2월에 나왔어요. 예. 대단하시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글을 많이 써요? 그건 뭐 예전에 써놨던 걸 좀 묶어놓은 거고 왜 우리가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네. 대단하시.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그에 대한 고민을 담은 거고요. 음. 하나는 이번 좀 친일 쿠데타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에 대한 좀 고민을 담은 그런 책인데 책 예.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뵌 김에 두 분한테 선물하려고 들고 나왔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뭐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나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역사 그거 엄청나게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걸 알고 계시죠? 난리 났었어요 그때. 민주당의 역사라고 얘기를 그걸 하려고 온 건 아닌데 네. 뭐 저는 최욱 씨가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냥 혼자 얘기하라고 또 이렇게 예, 쭉 한번 끌고 와주세요. 저도 안 맞아요 그러면. 예, 아니 뭘 알아요 물어. 아니 뭘 알아요 물어보죠.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저 민주당이나 저국혁신당 국회의원들 나오면 후원 계좌번호 적어놓은 펜날 들고 앉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그쪽 예컨대 극우 유튜버들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데서 1년에 기름값 5천만 원씩 쓰는 국힘의원들도 그런 거 하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돈의 문제죠. 첫 번째 좀 짚고 넘어갑시다. 예. 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요즘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런 거 들고 국민 상대로 앵벌이를 해요. 앵벌이를 한다는 건 누가 윗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국민이 윗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좀 이렇게 구걸 또는 이제 앵벌이 구걸 이런 걸 국민 상대로 해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돈 주는 사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어. 그런 좀 뭐랄까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뭐 인간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드니까 예. 주권자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게 만들겠죠. 그렇겠죠. 네. 저는 그런 거 한번 좀 누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좀 임의로 국민의힘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좀 임의로 뽑아서 네. 연간 정치자금 모금액들을 좀 보고 어떤 쪽이 소액으로 다수가 후원했고 어떤 쪽이 좀 고액으로 소수가 후원했는지 이런 거 조사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좀 추론이 가능할 그래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소액으로 여러 사람이 후원한 쪽은 여러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고액으로 뭐 소수가 후원을 하면은 한두 사람 눈치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자신을 이렇게 앵벌이하는 게 그런 거 들고 나와서 전 매불주 볼 때 이제 그런 분 뵈면 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 저분이 저렇게 들고 나오면서도 조금 민망하시구나. 네. 그럼 민망함을 참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바로 현장에서 보니까요. 예. 다 사실 사회적으로 한 칸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예전에 김병주 의원 한번 봤더니 대장까지 하신 분이 그러니까 포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여기다가 이거 들고서 그러니까. 후원금 광고한다는 게 예. 쉽지 않죠.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예. 초선 의원들은요 되게 쭈뼛거려요. 예. 그리고 보좌관이 굉장히 푸시를 하고 맞아, 맞아. 진짜 그래요. 예. 근데 국힘 의원들이 그렇게 들고 나오는 걸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혹시 좀 뭐 최국 씨는 보셨나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뭐 못 봐서 기억이 아니, 없어서. 그러니까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뭐 거액의 쪼개기 후원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면 그렇게 나오죠. 많이 나와요. 좀 민주당의 역사를 얘기하기는 좀 이제 까다로운데 일단 처음부터 당이 뭔지부터 좀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당이 뭘까요, 정당이? 당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또 많이 다루고 많이 배웠거든요. 네. 당에 대해서. 네. 그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당이라는 표현으로. 12세기 송나라 사람 구양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군자는 의리를 따라 모이니 그 군자의 모임을 붕이라 하고 소인은 이익을 따라 뭉치니 그 모인 단체를 당이라 한다. 네. 합쳐서 붕당이라 그래. 우리가 교과서에 붕당 붕당 정치라고 정치. 부르는 그렇죠. 것이 그런 거예요. 네. 군자지붕, 소인지당 이렇게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익 집단처럼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집단처럼 이렇게 이해를 한 거고 영어의 네. 파티로는 이제 유럽에서는 마그나카타 이후에 피그당, 도리당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지롱드당, 자코뱅당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정치적 예컨대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기본적으로는 왕의 선택을 받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처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당도 민주정당 기준이 아니었어요. 정당도 왕조 정치 하에서 처음에 만들어져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정당이 있으면 꼭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당을 표방한 단체 굳이 보자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낸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이동휘 선생이었거든요. 예. 그분이 먼저 만든 당이 한인사회당이에요. 한인사회당이요? 예, 한인사회당. 네.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정당이요? 정당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한인사회당. 그전까지 이동희 총재가 만든 거. 총리, 총리. 네. 초대 국무총리를 했어요. 네. 그 임시정부에서. 예. 근데 이제 당은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혁명정당, 러시아 혁명 1907년 볼셰비키당의 그 모델을 많이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손문도 이제 유럽 혁명을 생각하면서 그 중국 혁명을 생각하면서 순원이죠. 중국에서도 이당 치국의 원칙이라는 걸 좀 세웠어요. 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동지를 규합하고 이들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중국을 통치한다. 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당 치국은. 그게 아직까지는 아니고 불과 한 20-30년 그 전까지도 중국에서는 공산당이던 중국 본토는 공산당이 타이완은 자유중국은 국민당이 일당 독재하는 그런 좀 이념으로 만들었죠. 네. 당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이른바 정치적 의견을 모으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한인사회당 또는 임시정부 만들어질 때도 이게 정부 형태가 아니라 당을 만드는 것이 독립운동에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또 신한청년당을 만들고 대략 1919년 전후에서 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만들어지고요. 네. 1926년에는 25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조선공산당을 만들었고 1927년에는 이 좌우 합작 단체로 이름은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민족 단일 당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겉으로는 이름을 신간회라고 붙이는 이런 단체들을 만든 경험들이 예. 있어요. 다 주로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당을 만들었었고요. 독립운동의 정치적 좀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1930년대에는 이제 임시정부에도 김구 중심의 한국독립당과 김원봉 중심의 조선민족혁명당이 같이 예. 참가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국민의힘 역사하면서 해방 직후에 왕당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방 직후에 여러 정당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민당, 한국민주당
이것도 사실은 친일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예. 뭐 엄밀하게 말해서 정말 민주정당이냐 이렇게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조건이었어요. 게다가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이 정당 정치를 좀 혐오했어요. 정당 자체를 혐오해서 아, 그래요. 본인은 정당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음. 정당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이른바 전 국민의 추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또 계속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당을 만들지도 않고 독립促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이제 이른바 초당파적 단체 그거의 추대로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그랬다가 이 사람이 정당의 필요성을 느낀 거는 1952년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내에서 탄핵될 게 분명하니까 재산이 안 될 게 분명하니까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면서 그걸 위한 이제 전국적 정치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951년에 자유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당에서 공천에서 후보를 내서 선거를 해서 총선을 하는 이 공천 선거제도는 1954년에야 만들어져요. 예, 예.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우리 역사에서 정당 정치의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아요. 네. 현재의 정치 구도하에서 음. 그럼 민주당도 뭐 이제 특히 해방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또 이제 이념 대립 과정에서 좀 더 선명한 민주적 원칙을 견지했던 여러 당들이 있어요. 이제 독립운동했던 한국독립당 임시정부 네. 세력이었던. 네네. 또 선생님 근데 너무 많이 쏟아내니까 제 머리에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를 왜 하라고 그래? 아니 그 너무 많이 쏟아내니까 네. 또 솔직히 지금 너무 많이 쏟아내니까 맞지? 나도 머릿속은 복잡하고 계단 왜냐면 오늘 저 배운 거를 제가 여성들 앞에서 이게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말할게요. 네네. 왜 앞에 것만 짧게 말할게요. 예, 예, 예. 한국독립당이라든가 국민당이라든가 조선인민당이라든가 신민당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당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조선공산당도 있었고 이제 이런 당들이 특히 이승만의 비위에 거슬린 사람들 특히 이제 진보당 조봉암 뭐 사법살인 이르기까지 다 탄압을 받아서 이승만 정권기에는 이제 남은 정당이 민주당 그나마 이제 그 독립운동과도 좀 거리가 있고 또 친일 세력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당이 남아서 야당이 됐는데 이 민주당도 60년대까지는 그렇게 무슨 뭐 민주화라기보다는 정권 교체 정도에만 있었고 별로 역할을 이렇게 정치적 이외에 이제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한번 네. 기억해 보시면 4.19 때 부정선거로 표를 도둑맞은 건 민주당이었잖아요 당시. 예, 예, 예. 두 번째로는 유권자들이었어요. 네. 근데 투표권도 없는 애들이 데모를 했어. 정작 표도둑 맞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투표권도 없는 고등학생, 예.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데모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공화정에 대한 의식의 세대별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1953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의무교육이 시작이 되었고요. 초등 의무교육이 시작됐고 그때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대표적으로 4.19 때 며칠 안 남았잖아. 4.19 기념일이. 네. 4.19 때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이라는 학생이 유서 써놓고 나갔다가 진짜 죽어요. 예. 그 진영숙이 바로 53년 최초의 의무교육 세대예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우리가 무슨 한국적 민주주의니 무슨 이승만 일민주의니 이거 중심으로 역사 교과서를 쓸 수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예. 이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대개 미국 교과서를 베끼는 수준이어서 이 세대가 그야말로 민주공화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음 배운 세대였던 거죠. 예. 이제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이제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네. 최욱 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 9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사실은 유신 독재 체제가 민주화 운동을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부활시킨 셈이고요. 예. 이 민주화 운동이 정치적 이른바 정권 교체 운동, 사실 정권 교체 운동하고 민주화 운동이 똑같지는 않아요. 네. 사회 민주화, 정치 민주화라고 하는 운동하고 예. 정권 교체 운동하고 결합하면서 그때 이제 그 신민당의 1971년 선거 때는 대통령 후보로 김대중 씨가 됐었고요. 70년대 말 78년, 79년 요때는 이제 김영삼 씨가 당 총재로서 예. 이제 반박정희 운동을 이끌었죠. 이런 과정에서 유신 독재 체제가 워낙 유사 왕정 체제로 이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예.
사회 내에서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거세다기보다는 그래도 초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야당 정치권이 그 민주화 운동의 힘을 좀 빌리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빌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김영삼 씨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 세력과 제휴하는 때로는 제휴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이러한 상황이 70년대까지 전개가 됐던 거죠. 예. 그러다가 80년대 1987년 이제 6월 항쟁을 앞두고 나서는 이제 그때는 하나의 단체로 모이죠. 민주회복 국민회의를 만들었을 때 그 단체가 야당과 민주화 운동 단체가 함께하는 그런 세력이 되면서 같이 묶였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양김 정치라고 하는 양김 시대 또는 삼김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90년대까지를. 예. 그때의 정당들은 어떻게 보면 대중 정당이라기보다는 이 권위주의죠. 권위주의. 표현이 좀 민망한데 제가 표현하기가 네. 보수 정치. 조폭 집단하고 비슷했어요. 아유 세게 나가십니다. 당 총재가 정치 자금을 마련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아하.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7, 80년대의 증언들을 보면 박정희 정권 때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당 재정위원장하고 그밖에 몇몇 좀 정치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이 모여가지고 재벌들한테 얼마를 정치 자금으로 뜯어서 그 중에 얼마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회의를 매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능력이었군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일부는 또 야당한테 무늬만 야당들한테 야당한테 나눠주고 야당도 일종의 무늬로 꾸미는 그런 식의 정치를 했어요. 그런 야당에서 어떻게 무슨 뭐 국민 신경을 써요. 말로는 이제 뭔가 짜고 치는 스파링처럼 여당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여당 돈 받아먹고 정부 돈 받아먹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80년대 그 민한당까지도 하나의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85년 6년 이제 신한민주당 막 이제 만들어지고 뭐 이제 선명야당을 주장할 때 이런 관행을 끊겠다고 했던 거죠. 끊겠다고 하면서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재벌들한테 어떻게 손을 벌려야 되고 아니면 전국구라고 그랬어요. 비례대표가 아니라 전국구 의원 자리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순번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렵에는 전국구 의원 1, 2번 막 이렇게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치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 그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정치 자금을 쓰고 이런 방식들이었어요. 이 문제가 언제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시되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됐을 때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무슨 뭐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야 이제 좀 아는 얘기 나온다. 정신 차려라. 재벌들하고 한테 손 빌리기 쉬운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이제 그 야당에 그 동안에는 이제 김영삼, 김대중, 뭐 김종필이라고 하는 각각의 보수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든 아니면 장래 가능성으로든 간에 이제 대권으로 유력하다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서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돈 가지고 나눠줘서 정치를 하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당시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그냥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도 또 걸려들었죠. 나중에 뭐 그 비서들이 저 대선 자금 불법 모금 때문에 감옥도 가고 이런 문제가 걸려들었는데 그걸 겪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 이래가지고 이 정치가 도저히 이제 민주 정치는 불가능하겠다. 이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재벌들한테 손 벌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민주 정치를 하겠느냐. 그럼 민주 정치를 하려면 재벌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대신 누구한테 벌려야 되냐. 국민들한테 벌리자. 국민한테 손 벌려야 되냐. 국민. 돼지저금통. 그렇죠. 돼지저금통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 깨세요. 돼지저금통. 이제 여러분에게 손을 벌리는 시대가 옵니다. 노사모가 처음 만들어진 이제 정치인 팬클럽이었고 돼지저금통으로 돈 모으기 운동 그게 얼마나 됐겠어요. 얼마나 됐겠습니까만은 그것을 이제 전체 정치의 기본으로 좀 바꾸자. 그렇지. 민주 정치를 하려면 정치인이 재벌한테 손 벌려서는 안 되고. 그렇지. 국민한테 손 벌리는 국민 눈치 봐야지. 그래서 정치자금법을 개정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노무현 민주당의 탄생은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자금 사용법에서 당의 보수나 정부의 이제 당의 보수죠. 그러니까 당 대표이 겸 혹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한테 뜯어서 나눠주는 정치가 아니라 그렇지.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쓰고 그렇게 쓰게 만들고 국민들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뭐 그게 당장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기존 정치 문법하고 좀 마찰이 생겼던 거죠. 마찰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보수 정치라든가 당 대표에게 기대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이 어떻게 좀 돈 좀 뜯어서 우리한테 좀 나눠줘야 되는데 무슨 우리 저 체면이 있지. 그렇지. 뭐 국민들한테 뭐 좀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라고 문자 네네. 보내고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걸 시켜야 되겠느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야. 이제 이런 네. 와중에서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탄핵을 그랬죠. 만들어요. 근데 네. 그런 과정에서 네. 이제 노무현이 노무현의 생각이랄까 이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이렇게 정치자금 투명화.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예. 국민이 정치인을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이 재벌한테 손 벌리는 이런 나쁜 관행 끊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혁명가네요. 혁명가.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혁명가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역 감정 타파, 지역 그건 안 돼, 안 돼. 타파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예. 세종시 수도 이전 계획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안 돼, 안 돼. 예,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가 자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른바 시민사회 운동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에 입문함으로써 사실은 이 시민사회 운동하고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갈등 관계예요. 그러니까 시민운동 단체들, 그러니까 환경운동, 지역운동 뭐 이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행정 관료들이거든. 네. 예, 예. 정부 행정하고 시민사회하고는 항상 갈등 그게 정부의 그럴 수 있죠. 행정하고 그렇죠. 네. 갈등 관계인데,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하면 못 보던 문제들이 생길 수도 보일 수도 있고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 문제들을 자기 경험에 입각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정치권으로 받아들이면 또는 행정가로 이렇게 채용을 하면 어공으로 들어놓으면 그동안의 공무원 사회의 타성을 바꿀 수도 있고 매기 효과. 그리고 시민사회와 이른바 정부 사이에 계속 대립 갈등 투쟁 이런 문제들도 좀 더 협조적인 관계로 바꿀 수 있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게 성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정부 이름을 참여정부라고 했어요. 참여정부. 그렇죠, 그렇죠. 그 앞에 참여한다. 참여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 참여연대. 네, 네. 지금도 지금 있죠. 굉장히 중요한 시민사회 운동의 중심 단체잖아요. 예. 사실 이름을 좀 베낀 거예요. 참여연대가 참여연대가 1994년에 만들어졌고 그 예. 10년 후에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시민사회 운동가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정치 풍토 쇄신이죠. 쉽게 말하면 정치자금법 개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역감정 타파 시도 예. 그리고 그렇게 이른바 시민사회 운동 속에서 성장한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어떻게 봐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을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정치권이나 행정권의 정부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예. 이런 시도들이 나오는 와중에 당시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이제 좀 김대중 노무현 좀 자신감이 넘쳤던 거고 저는 그게 이제 패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감에 넘쳐서 김대중 노무현 10년째 정권을 겪으면서 군사 독재 세력이라든가 과거 제가 왕당파 세력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들의 뭐랄까요 좀 권위주의적 정치의 기반을 좀 무너뜨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노무현 본인이 굉장히 탈권위적이었어요. 예. 권위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소탈하다 보니까 권위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노무현 정권 등장하자마자 평검사들과의 대화. 네, 그것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예, 예. 이완규 꼼짝마. 시민사회에서는 뭘 좀 요구를 했냐면 이제 좀 정치 주체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 기존의 무슨 지역주의의 지역 토호들, 예. 지역주의에 의존해서 또는 과거처럼 이른바 재벌들한테 돈 뜯어서 국민 앞 위에 군림하는 이런 식의 좀 정치인들, 이 정치 관행에 좀 찌든 사람들은 좀 뒷선으로 물러나고 정말 이제 민주적 의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 요구랑 결합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열린우리당인데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 창당할 때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역사상 없었던 새로운 정당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정당,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당. 예. 그래서 이게 100년 갈 정당이라고 본인은 이제 얘기를 했고 폭망했지.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잘 좋은 성적을 냈으면 있다면 내가 합법적인 모든 일을 다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했다가 네. 그 발언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서 맞아요. 탄핵까지 됐었잖아요. 네. 탄핵당할 사유도 아닌데 그냥 네. 합법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또 억지 탄핵이지. 그리고 그 탄핵 이후에 이제 열린우리당이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헌정상 처음으로 아슬아슬 과반수를 차지했죠. 그 대박 사건이었죠. 예, 그 뒤집어진 거죠. 대박 사건이야. 한국 정치 사상 이른바 이제 왕당파 계열 정당이 아닌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게 그건 사건이었습니다. 탄핵 역풍이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너무 이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한꺼번에 그 동안에 수건 사업들을 다 하려고 했었어요. 2004년에 그게 언론개혁법,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기범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이걸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 이른바 이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요구가 한편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관행에 익숙해 있고 기존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너무 한꺼번에 바꾸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 최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폭망했어. 결국 폭망했죠. 폭망했고 그거 재건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 10년이 걸린 거죠. 맞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내내 야당으로 있으면서 10년간 있으면서 쉽지 않아 정치.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무슨 뭐 안철수하고도 힘을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다가 뭐 이제 별별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이 당이 바뀌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앵벌이 정치, 국민을 상대로 한 앵벌이 정치가 당의 체제를 일단 하나 바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노무현 정권이 참여정부를 주장할 때 그때 막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터넷 기반 확 깔아놓으면서 인터넷이 2000년대 들어와서는 굉장히 일반화됐어요. 네, 선생님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셔야 그래서 그때 인터넷 디지털 정당화를 추진했거든요. 네. 안 됐어요. 네. 차라리 그때 시민단체에 가입하지 정당에 가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어떤 좀 그 반대 현상이 벌어졌냐면 시민단체들은 점점 신뢰도를 잃어가고 거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시민단체의 디지털로 가입, 인터넷으로 가입해서 그동안 후원해오던 사람들이 정당으로 이동해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뭔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 내가 시민단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를 다지고 그게 간접적으로 정치가 잘 되도록 하는 이런 간접적 루트에 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직접 당원이 돼가지고 그게 더 편하겠다. 그러니까 불과 2, 3년 사이에 몇 년 사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2차 혁명이네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이번에 그 대선 뭐 선출 규정 만들면서 보니까 뭐 당비는 이제 권리당원이 한 120만 명 가까이 되고 뭐 110만이다는 얘기 있던데요. 명목상의 당원 5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구 비례로 치면 중국 공산당원보다 많더라고요. 와. 중국 공산당원이 한 1억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중정당화로 좀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동안의 쭉 역사에서 보자면 7, 80년대 민주화 운동과의 결합이 하나의 변화의 계기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정치자금과 관련된 정당 민주화 시도가 두 번째 계기였고 세 번째가 이제 2020년대 거의 들어와서 2010년대 말부터 2020년대 들어와서 진행된 디지털 정당화와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이제 그 당원 확충 이것이 이제 민주당 변화의 세 가지 계기였다. 저는 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거 굉장히 그 정당 역사 발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이 지구상에 명목상이라고 하지만 인구가 5천만이 채 안 되는데 지금 당원이 500만인 정당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명목상의 당원이라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댓글 보면은 뭐 효능감을 많이 느낀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실제로. 실제로 많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우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